언니, 오늘은 내가 형부랑 지내는 날이잖아. 스케줄표에도 그렇게 돼 있어. 아니야. 네가 날짜를 잘못 본 거야. 오늘은 내 차례야. 정말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언니가 했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하기로 돼 있어. 자기야? 오늘은 내 차례잖아. 아니, 자기야? 오늘은 내 차례거든. 내 나이 금년 35살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아내는 31살이며 나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반면 마누라는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패스하고 지금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내가 마누라를 만나게 된 것도 병원에서였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병원이 바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이었고 수술 후 입원한 병동이 아내가 근무를 하는 병동이었다. 엄마가 계시지만 당시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이 있었기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기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엄마가 간병을 하였지만 주중에 낮에는 간병인을 두고 썼지만 밤에는 내가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어드렸다. 낮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에서 업무를 배우고 상사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밤이면 병원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수발을 들다 보니 나의 건강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날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수발을 들던 중에 간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간호사가 나중에 내 아내가 된 간호사였는데 내 사정을 엄마로부터 듣고는 일주일이면 한두 번 정도 영양제가 든 링거를 무료로 주사해 주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고 나서부터 데이트를 하게 된 것이다. 데이트는 주간 근무를 하는 날과 비번인 날, 그리고 주말에만 이루어졌다. 데이트를 하면서 술도 함께 마셨고 술을 핑계로 여관에 가자고 하기만 하면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결혼 전까지 진척인 된 것이라고는 고작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거기서 거기였고 제일 진척이 된 것이라고 하여봤자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회나 성당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정신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잠자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나 이루어지며 그도 종족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내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건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행동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장인어른은 말 그대로 한량이었다고 하였다. 시골에서 사시던 장인어른은 선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답과 산을 상속받았고 전답 모조리 소작을 주었고 그 관리도 직접 하지 않고 소작농을 두어 관리를 하였는데 소작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는 가지고 간 돈이 떨어져야 다시 집으로 오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다. 결국 기생집이나 아니면 돈이 궁한 여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어가며 소실 노릇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 소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숫자는 누구도 몰랐는데 돌아가시자 소복을 입고 찾아와서 장인어른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한 여자가 무려 8명이나 되더라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동반을 하여 온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장모님의 마음씨는 너무나 고와서 남편이 죽자 소복을 입고 와서는 함께 장례를 치른 8명의 남편 소실들에게 구박을 하기는커녕 되레 장례를 치르고 갈 때 한 사람 앞에 논과 밭을 각각 한마지기씩 주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내가 처갓집에 가기만 하면 처갓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들어온 사실이다. 아내가 대학에 다닐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시골로 내려갔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고 아내의 아버지, 즉 나로서는 얼굴도 뵙지는 못하였지만
장인어른께서 딸인데 아내에게 걔를 보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평소 바람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난 아이를 집으로 드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아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 엄마도 걔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걔 엄마도 아버지의 소실이었고 걔는 아버지의 시가 맞았다. 그런데 걔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걔 엄마의 친정으로부터 척지를 한다며 인연이 끊긴 바람에 걔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 의탁을 할 곳이 없게 되자 부득불 아버지가 걔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로 얼굴도 뵙지 못한 장인어른은 여복이 많아도 너무 많아 장모님과 아들, 딸에게는 골치 아픈 그런 분이셨다. 그런 장인어른을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팔자로 돌리고 사시면서 그래도 한 지붕 밑에 측시를 두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해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두었기에 아내가 된 여자는 남자가 아무 곳에서나 여자와 붙어먹는 짓을 보지 못하였고 남자는 오로지 한 여자와 관계를 하되 그도 종족 보존 차원 이외로는 천박한 짓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런 여자를 결혼 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기에 난 결혼 이전에의 잠자리는 아예 포기를 한 상태였다. 아내는 대학에 다니면서 원룸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였고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는 아버지의 소실이었다가 엄마가 죽어버리자 아내의 엄마 즉 장모님이 거두어 키우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동생처럼 키우면서 학교에 보냈기에 데이트도 길게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야심한 밤에는 더더욱 곤란해하였기에 오후 7시가 넘으면 안절부절 못하여 내가 더 피곤해져서 원룸 아파트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다가 아내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할 경우 원룸 아파트에 들어가면 당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던 걔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나더러 형부라고 부르며 따랐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공부에는 관심이 없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었다. 거기에야 내가 보기에는 부침성도 좋았다. 아내가 사는 원룸 아파트에 자주 드나들면서 본 결과 아내의 말대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지만 굳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언니인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공부에 관심이 없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마지못해 학교에 다닌다고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에게 말하여 아내가 걔 머리를 쥐어박으며 웃었고 걔도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일이라고 배를 잡고 웃는 통에 나도 웃어야 하였다. 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고지식한 우리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시다 하지만 안사돈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연로하신 장모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 전부가 아내의 시골집으로 가서 상견례를 하여야 하였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부터 시작이 된 데이트는 1년을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와 그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다.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난관에 부착을 한 것은 아내가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친언니 이상으로 따르던 아버지의 소실딸인 아내의 이복동생 영아 문제였다. 아내의 이복동생을 결혼과 함께 시골로 내려보내기로 하였으나 문제는 영아가 죽으면 죽었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묻는 자체가 데리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또 처갓집에서 아내가 가지고 있던 원룸 아파트를 처분하고
일반 아파트를 살림집으로 사준 마당에 데리고 있지 못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마지못해 데리고 있기로 하였다. 장인어른의 소실에서 난 애들 중에 유일하게 영아는 아내처럼 약간의 전답을 상속받았다.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영아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기에 영아에게도 지분이 있었고 마음씨 고운 큰 처남과 아내의 형제들은 영아를 동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속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기에 상속을 받은 전답이 있었기에 그 전답에서 나오는 돈을 생활비로 꼬박꼬박 아내에게 주었고 또 가을 수확철이면 영아에게도 쌀과 콩 같은 양곡과 과일 등의 약간의 현금까지 입금이 되었기에 영아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비록 장인어른의 소실딸이지만 혹이 아니라 복덩어리나 마찬가지였기에 거두자고 하였던 것이다. 아내는 영아 몫으로 들어온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영아 이름으로 저축을 했고 양곡과 과일 등이 오면 그것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산지 가격으로 팔아서 그 돈도 저축을 하였기에 10살부터 저축을 한 돈의 금액이 15살의 중학생 돈답지 않게 거금이 저축이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많은 돈이 영아에게 공부에 대한 열의를 쉽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다. 이유는 영아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면 적어도 억이 훨씬 넘는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인데 구태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내와 나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나에게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다. 특히 남자는 성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 할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평소 아내에게 한 번 조르면 아내는 나를 마치 무슨 더러운 동물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하였다. 아버지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럴 자신이 있다면 승낙을 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절대 이혼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고 서약까지 하였기에 이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아야 하였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기고 말았다.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났지만 아내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것이다. 결혼 3년이 되자 엄마가 혹시 피임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 손자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3년이 지나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틀 걸러서 한 번 꼴로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고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엄마는 아예 며느리인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성화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5년이 되던 해에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검사를 받았다.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받는 게 창피하다면서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다. 아내는 임신을 하기 어려운 몸을 가지고 있었고 시험관 시술로도 아기를 가질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여자의 몸에 넣어서 키우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에 몸을 빌려줄 여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낳고 나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을 뿐더러 양육비를 요구하게 되면 골머리가 아파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기에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아내와 내가 머리를 마주대고 의논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아내가 대여해줄 여자를 구하겠다고 하였고 난 대여해준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을 뿐더러 양육비를 요구하게
되면 골머리가 아파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기에 그 방법이 싫다고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언니가 직장에 간 사이에 살림을 살던 장인어른의 소실 몸에서 난 영아가 아내와 나의 이야기를 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형부,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제가 언니 아기를 제 몸에서 키우게 되면 안 될까요? 아내가 야간 근무인 어느 날 퇴근을 하여 밥을 먹는데 느닷없는 제안을 영아가 한 것이다. 뭐라고? 얘야, 넌 처녀야 말 같은 말을 해. 아이 문제는? 언니하고 형부가 알아서 해. 따끔하게 말하자 형부. 대여해준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을 뿐더러 양육비를 요구하게 되면 골머리가 아파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기에 그 방법이 싫다며. 내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 형부 내가 할게. 부탁이야. 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하거든. 영아가 진지하게 말하였다. 처녀 몸으로 아이를 낳고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지? 설득을 하였다. 시집을 왜 가? 언니 형부하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해 하고 언성을 높이자. 그래 알았어 하고는 내 말을 따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다. 이틀 후 영아가 시골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내려갔고 이틀 후 올라왔다. 언니, 형부, 내가 시골에 왜 다녀왔는지 모르지. 다녀온 직후 나와 아내를 불러 앉히더니 생뚱맞은 질문을 하자. 왜 갔었니? 기름값도 비싼데. 아내가 묻자 큰오빠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었지 하고 베슬베슬 웃으며 말하기에 무슨 허락? 하고 아내가 물었지만 나는 짐작이 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오는 길에 형부네 잡에도 들러서 허락을 받았지.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예. 생뚱맞게 무슨 허락이니? 의아스러운 눈으로 아내는 영아와 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내 예감이 맞는다면 공부에는 머리를 쓰지 않았던 영아의 비상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큰오빠하고 사돈 어르신께서도 언니와 형부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였고 뭐라고. 아내의 놀람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형부에게 언니 대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했어. 내가 들어도 생뚱맞은 말이라. 그게 무슨 말이니? 놀라며 묻자 형부가 큰오빠에게 언니가 잠자리를 하자면 한사코 피한다며 그것도 허락을 했단 말이야. 단 언니와 형부의 아기가 내 뱃속에서 착상이 되었다는 확인만 된다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랬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여 풀 길이 없자 난 처갓집에 갔을 때 큰처남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고민을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큰처남도 어쩔 수가 없다는 듯이 한숨만 쉬었고 처갓집에 다녀오고서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어야 하였었다. 뭐? 큰오빠가 그런 말도 했단 말이야. 아내가 날카롭게 묻자 내 말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큰오빠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형부도 사돈어른께 전화를 걸어서 여쭈어봐요. 당당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내일 당장 병원에 같이 가서 상의를 하자고. 알았지? 하고는 제 말은 다 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듯이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오빠라는 말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큰처남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나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께서 사돈 처녀가 다녀갔고 며느리가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며
자신이 언니 배를 대신하여 형부와 언니의 아기를 자기 뱃속에서 키울 것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였더니 나의 큰처남과 통화를 하도록 하여 주었고 큰처남이 승낙을 하였으니 사돈어른께서도 승낙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바람둥이 아버지를 두었지만 아버지 대신에 동생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셨던 큰처남을 처남들과 처형, 처제들은 아버지 이상으로 무서워하였고 큰처남의 말이라면 아무리 자기 일이 바쁘더라도 뒤로 제켜놓고 큰처남의 말을 들어야 하였던 터라 자기 큰오빠하고 통화를 하고 나온 아내도 풀이 죽어 있었고 내일 셋이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고는 나더러 거실에서 자라고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다음 날 아내와 나 그리고 처제는 병원으로 갔다. 아내와 나는 검사를 받은 터라. 처제만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는 100% 가능하다면서 아내에게 배란을 시작하는 날짜를 알려주면서 나와 함께 오라고 하였다. 의사가 지정한 날에 나는 아내를 따라 병원에 갔고 아내 몸에서 난자를 추출하고 나의 것도 추출을 하였다. 며칠 후 배아가 형성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처제가 병원으로 갔다 왔다. 아내는 내게 들으라는 듯이 완전히 착상이 될 때까지는 몸조심을 하라고 처제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병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고 나자 처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몸을 드러내더니 나의 팔을 다짜고짜로 잡고서는 손바닥을 자기 배에 대어주고는 뱃속에 언니와 형부 아기가 들어있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였고 아내에게서 느껴보지 못하였던 것이 살아났다. 처제는 완전하게 착상이 안 되었으니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였다. 아쉬웠지만 난 그 정도로 만족을 하여야 하였다. 2달을 연달아 아내는 처제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첫 달에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우회적으로 몸조심을 시키더니 2달째 다녀와서는 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로 해도 된다는 것 같은 여운이 남는 말을 하고 출근을 하였다. 형부. 착상이 아주 잘 되었대요. 언니가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더니 베란다로 나가 언니의 차가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쪼르르 내게 달려와 나에게 안기며 말하였다. 된대. 응, 나도 우리 엄마처럼 형부소실로 살 거야. 소실이 뭔 줄 아니? 놀란 나머지 어깨를 잡고 묻자 그럼 그것도 모를까봐. 본처 외에 혼인을 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자를 소실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살고 싶어. 언니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왜 착상을 시키고 와서 형부하고 진짜로 할 것이냐고 묻기에 대답을 안 했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로 소실의 피는 못 속인다고 했고 그래서 소실이 뭔가 인터넷으로 봤더니 본처 외에 혼인을 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 나를 받아주어서 고맙게만 여겼던 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 엄마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 형부. 정말 언니 입에서 소실이란 말이 나왔어? 응, 확인해봐. 알았어, 잠시 기다려 하고는 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영화가 들었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자. 제 팔자 제가 망가뜨리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냐고 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준비되었니? 아내가 승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영화방으로 들어가며 물었는데 난 방으로 들어서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응,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그렇게 하여 처제인 영아와 시작을 하였고 아내도 인정을 하여 버렸고 나에게는 또 하나의 아내인 영아를 소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내도 영아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영아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영아는 군소리 없이 언니의 안에 동의를 하였고 그러자 나 역시 어쩔 수가 없이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다. 그렇게 보니 아니게 소실을 둔 지 벌써 3년, 소실이자 처제인 영아에게 착상을 시켰던 아이는 아들이었다. 지금 영아는 또 배가 불러있다. 내 아이고 영아의 아이인데 초음파 검사 결과 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셋은 서로 신경전이 여간 아니다. 나와 본처 아내는 나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만 영아는 자기 이름 밑에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영아의 나이가 이제 겨우 23살이고 내 나이는 35살이니 영아와 나는 띠 동갑인 것이다. 그리고 명절에는 아버지 집으로 갈 때도 난 본처와 소실을 함께 동반하며 처갓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는 물론 처남들은 모조리 부러워하는 반면 엄마를 비롯한 모든 여자들은 시기를 하지만 정작 나의 본처인 아내는 시기를 하기는커녕 되레 그렇게 사는 것을 안쓰러워하고 있으나 영아 역시 언니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정답게 지내고 있다.